아침에 셋, 저녁에 넷. 송나라 때 원숭이를 무척 좋아하여 여러 마리를 기르던 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르다 보니 원숭이 수가 점점 늘어나서 수십 마리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수십 마리를 기르다 보니 원숭이 모기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조공은 또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늘어난 원숭이 모기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게 되었고 결국 얼마 안 되는 양의 도토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것마저 떨어져서 원숭이들을 굶기게 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조공은 이국리 저국리를 해봐도 무슨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하는 수 없지. 녀석들 먹이를 줄이는 수밖에. 결국 조공은 원숭이들의 먹이를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덮어놓고 먹이를 줄이겠다고 하면 녀석들은 펄쩍 뛸 거야. 그러니까 줄이면서도 줄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해. 조공은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려고 한다. 괜찮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 쳤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하나 적으면 배가 고파 못 살아요. 한 원숭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또 다른 원숭이도 입을 삐쭉 내밀고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토리 3개를 먹고 하루 종일 견디라고요? 그건 너무하는 거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숭이가 뿔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아침에 도토리 3개를 먹고는 절대 견디지 못할 거라고요. 원숭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불만을 토해냈지요. 그러자 조공이 한쪽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 이 말에 원숭이들은 눈을 멀뚱거리며 조공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하자꾸나. 그렇게 하면 아침에 저녁보다 1개를 더 많이 먹게 되는 셈이지. 어떠냐? 그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모두 다 좋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꾀꾀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조공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으며 혼잣말을 했지요. 아침에 3개든 4개든 하루 7개는 마찬가지인데 뭐가 좋다는 건지. 어찌되었든 먹이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여 조공은 원숭이 먹이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원숭이들도 기꺼이 만족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삼모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이익에만 급급하여 그 결과가 마찬가지임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을 잔술수로 현혹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로움 없는 처신. 춘추시대 진나라왕 평공은 중요한 국가대사를 논할 때마다 책사인 기황량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양의 현령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곳을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누가 적당한지 공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기황량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남양 현령으로는 해오 말고 적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대답을 듣자마자 평공왕은 눈이 시둥그레졌지요. 그대와 해오 사이는 원수지간이 아니오. 만나기만 하면 다투던 그 자를 어찌 청거하시오. 기황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남양을 잘 다스릴 사람을 물으셨습니다. 신과 해오의 사적인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양 현령으로 해오가 제격입니다. 참으로 공은 공명정대한 사람이구려. 평공은 감탄에 마지 않으며 기황량의 청거대로 해호를 남양현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과연 해호의 어진 정치로 남양현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평공이 다시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도 알다시피 지금 조정에 법을 집행할 법관 자리가 비어 있어. 법관으로 누구를 등용하면 좋겠소? 이번에도 기황량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기호가 전하의 뜻에 맞을 제목인 듯합니다. 아니, 기호는 경의 아들이지 않소. 막중한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앉히겠다는 거요? 그러나 기황량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항공하오나 전하, 법관 자리에 누가 적임자인지를 가려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은 비록 제 아들이라도 그 자리에 적격이기에 추천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으로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평공은 남양현 현령 해호를 떠올리며 기황량의 청거대로 기호를 법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과연 기호는 능숙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기황량의 이 같은 처신은 당대의 성현 공자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훌륭하도다 기황량의 헤아리며 인재를 안팎으로 두루 첨가함에 원수라고 꺼리지 않고 자식이라고 피하지 않았구나. 기황량은 진정 공명정대하다 할 만하다. 대공무사란 이와 같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대잎 하나로 강을 건너다. 오늘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인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 행한 기이한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마 대사가 불법을 펴기 위해 중국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은 양나라의 황제인 무제는 달마 대사를 궁으로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짐이 지금까지 1000개의 절을 짓고 1000개의 탑을 쌓고 이만여 스님들을 보살폈는데 그 공덕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소? 그런 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내심 불교를 위해 덕을 많이 쌓은 것을 칭찬받으려고 생각한 양무제는 실망스러운 대답에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이 정도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황제는 이 대답을 듣자 화가 치밀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다면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오? 마음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달마의 대답에 내심 더욱 분노했으나 체면상 꾹 눌러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불교의 성스러운 교리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이오? 전혀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양무제는 목소리까지 떨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요? 모릅니다. 달마 대사의 대답에 양무제는 분기가 탱천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몸도 가누기 어려운 지경인데
달마대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정중히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황제를 떠났습니다. 달마대사가 떠나고도 한동안 분기를 못 누르던 양무제는 무승철타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군사들을 데리고 달마대사를 쫓아가서 다시 모시고 오너라. 만약 안 오려 하면 강제로라도 잡아와라. 명령을 내린 양무제는 분노를 사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냐,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자. 명령을 받은 무승철타가 달마대사를 쫓아 양자강가에 이르니 달마대사가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사님, 저와 함께 황제께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승철타가 눈짓으로 부하장수에게 달마대사를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달마대사가 옆에 있던 가을뗏잎 하나를 꺾고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그만에 쓰고 돌아가거라. 너희 나라에 아직 나의 법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어 북쪽 위나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 황제에게 그렇게 전해라. 말을 마친 달마대사가 손에 쥔 가을뗏잎을 강에 던지고는 그 위에 발을 딛고 훌쩍 올라타더니 깊고도 넓은 양자강 무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마대사를 잡으려던 무승철타와 군사들은 이 광경에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서서 유유히 강을 건너는 달마대사를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철타가 벌써 반대편 강가에 다다른 달마대사를 향해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 모두 용서를 빌어라. 철타의 외침에 함께 간 군사들도 놀라움에서 깨어나 모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철타는 궁으로 돌아와 황제에게 이 일을 전했고 양무제는 진정한 달마대사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뉘우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로 가서 선종불교를 창립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양무제는 달마대사가 돌아가시자 추모의 비문을 손수지어 바쳤습니다. 슬프도다. 보고도 보지 못했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후회되고 한스럽구나. 짐은 한낱 범부로서 감히 그 가신 뒤에 스승으로 모시나이다. 달마대사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이 일화에서 유래한 가을뗏잎 하나로 강을 건너다의 이리 도강은 신묘한 기적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쪽 팔을 바쳐 도를 얻다. 불교의 성지이자 중국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이 소림사의 제2대 조사인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도를 얻고자 수행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해가는 본래 신강이란 이름을 가진 낙양 향산사의 승려로 도를 얻고자 숭산 소림사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여 가르침을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벽을 보고 자정한 채 신강은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며칠을 간청하던 신강은 어느 눈이 오는 날 저녁 달마대사가 머물고 있던 동굴 입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온몸에 눈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눈이 무릎이 넘도록 쌓였고 달마대사는 그때까지
꼼짝도 않고 눈 속에 서 있는 신강을 보았습니다. 네가 눈 속에서 그토록 오래 서 있으니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냐?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감로의 문을 여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부처님의 위없는 도는 오랜 겁동안 부지런히 정진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거늘 법을 구한다며 다들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도전해보지만 헛수고로 끝날 뿐이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달마대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강은 홀련히 칼을 뽑아 자기의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붉은 피가 선명히 흩뿌려진 하얀 눈 위로 때 아닌 파초가 피어났고 신강은 잘린 팔을 파초잎에 고이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최초의 법을 구할 때에 몸을 던졌듯이 이제 팔 한쪽을 끊어 바쳐 법을 구하옵니다. 신강이 팔을 잘라 바치며 말하자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구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에 지극한 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불법을 구할 수 없다. 그러자 신강이 재차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스승님께서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괴로운 네 마음을 내 앞에 내놓아 보거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신강이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마음을 달마 앞에 내보일 수 없었지요.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너를 편안케 해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신강은 크게 깨달았고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래 땅이 있는 까닭에 땅으로부터 씨앗꽃 피나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나리요. 달마대사는 신강에게 해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고 깨달음을 얻은 해가는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아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잘라 바치는 크나큰 용기와 굳은 각오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의 지극한 예로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가 대사는 34년 동안 업도에 머물며 설법을 하다가 552년에 제자 승천에게 법을 전하고 그 이듬해 그의 나이 107살이 되어 입적하였습니다. 노생의 신기한 꿈. 오늘은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용이란 도사가 한단이란 도시 어느 주막에 들러 쉬고 있을 때였지요. 그때 웬 초라한 모습의 젊은이가 맥없이 앉아 한숨을 연거푸 쉬고 있는 걸 보고 용은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젊은이, 뭔 한숨을 그리 쉬는가? 젊은이는 범상치 않은 노인이 묻자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한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고생을 면치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지요. 저는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여 공경의 지위에 오르리라 했는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농사일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듣고 있던 용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의 소원은 뭔가? 입신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던 노생은 잠이 오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이 보따리 속에서 양쪽으로 구멍 뚫린 도자기 베개를 꺼내 건네주었는데 노생은 그 베개를 베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도자기 베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이었죠. 노생이 신기하게 여겨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고래등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씨 명문가인 그 집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아가서 승진을 거듭하다 마침내 재상이 되어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생은 시기하던 무리에게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 고향 산동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았으면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벼슬길에 나갔던가? 그 옛날 누더기를 걸치고 한단의 거리를 거닐 때가 그립구나. 노생은 말을 마치자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으나 아내와 아들의 만류로 이루지 못했고 다행히 사형은 면한 채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년 후 모함이 밝혀져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올라 오래도록 임금을 보필하고 모두 고관이 된 아들 5과 10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생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안 죽고 살아난 건가? 화품을 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대제상의 유용 있는 집은 간데없고 허술한 주막집에 용이 옆에 앉아서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는가? 잠깐 동안 부귀영화 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가? 노생은 얼빠진 표정으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용에게 말했습니다. 부귀와 영욕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제 욕심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이 말했지요. 인생이란 그런 거라네. 마침 기장밥을 짓던 주모가 거들었습니다. 젊은이가 낮잠을 얼마나 달콤하게 자는지 소뚜껑 소리에 깰까봐 기장밥도 천천히 익혔네. 주막에서 기장밥을 솥에 앉힐 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아직 밥이 익지 않았다 해서 이 이야기를 황량일치몽이라고도 합니다. 젊은이 재미난 꿈도 꾼 것 같으니 기장밥이나 한 그릇 하시게 기분일세. 주모가 기장밥을 한 그릇 퍼주자 만나게 먹은 노생은 용에게 거듭 감사의 절을 올린 다음 한단의 길을 유유자적 걸으며 떠나갔습니다. 한단지몽 또는 노생지몽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에서의 부귀영화나 즐거움도 깨고 나면 사라질 한순간의 꿈처럼 부질 없는 일이니 집착하여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잔 속의 뱀. 중국 진나라 때의 악강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훗날 하남 태수에 임명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악광은 매사에 신중하고 지혜로웠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한동안 보이지 않자 무슨 병거라도 있는지 걱정되어 찾아갔지요. 며칠 만에 만난 친구는 반가워했지만 안색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악광이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자네와 술을 마신 적이 있지? 그때 술을 막 마시려는데 술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냥 마셨다네. 그런데 그 뒤로 몸이 영 좋질 않아. 술잔 속에 뱀이 있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악광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지난번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내 방에서 술을 마셨고, 그 방 벽에는 활이 하나 있었지. 그렇다면 술잔에 비친 활 그림자를 뱀으로 착각한 것이겠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악강은 다시 친구를 초대하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를 지난번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게 하고는 술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떤가? 이번에도 무엇이 보이는가? 그러자 술잔을 살펴보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았던 뱀이 보이네. 악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술잔 속에 보이는 뱀은 바로 저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일세. 이 말을 듣고 벽의 활을 확인한 친구는 그제서야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배중 사형은 술잔 속의 뱀 그림자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쓸데없이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공부 비법. 오늘은 옛사람들이 학문을 쌓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독서백편 의자현과 독서삼려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한말 동우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집안이 가난했기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항상 책을 끼고 다니며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임금님의 글공부 상대인 황문시랑이라는 벼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학덕은 당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조조의 의심을 받아 한직으로 쫓겨났고 조조가 죽은 뒤 조에 대해 다시 중앙으로 불려와서 대산홍을 지냈습니다. 동우가 한직에 있을 때 각처에서 그에게 글공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동우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처럼 훌륭한 학문을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뭘 배우기보다는 집에서 자네 혼자 책을 읽고 또 읽어보게. 그리하면 저절로 뜻을 알게 될 것일세. 혼자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글을 100번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그 뜻이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네. 그러니 같은 책을 100번 읽어보고 한계를 말하게. 이것이 반복하여 독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성어 독서백편 의자현입니다. 스승님, 그런데 바빠서 그렇게 반복하여 책을 읽고자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책을 읽는 데는 사묘, 즉 3가지 여유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네. 3가지 여유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러자 동우가 말했습니다. 3가지 여유 시간이란 바로 밤, 겨울, 그리고 비 오는 날을 말하네. 밤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이고 겨울은 1년의 나머지 시간이며 비 오는 날은 맑게 갠 날을 뺀 나머지 시간이지. 이렇게 말한 동우는 질문한 제자를 바라보며 다소 엄숙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듯 책 읽을 시간이 많은데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말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네. 더 굳은 마음으로 정진하게. 예, 스승님. 명심하여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여기서 삼려란 계절 중에는 겨울, 하루 중에는 밤, 날씨 중에는 비가 오는 날이 한가하니 책을 읽기 좋다는 뜻인데 사실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핑계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문인 소식은 동우의 이 삼려지공에 근거하여 자투리 시간에 독서하는 즐거움을 가리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우가 말한 독서 삼려와 독서 백편 의자현 이 2가지 고사성어는
독서와 글 공부에 뜻을 둔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해왕은 이웃나라인 청나라를 손에 놓고 싶어 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신. 우리 강적 초나라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먼저 껄끄러운 촉을 쳐서 진나라의 위용을 보여줍시다. 촉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여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버텨온 촉을 만만하게 봐서는 아니되옵니다.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소? 촉의 왕이 재물과 여색을 좋아하니 이런 계략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진나라 해왕은 대신의 계략을 듣고 찬성하여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왕은 솜씨 좋은 석수장이를 불러 돌로 소 5마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얼마 후 완성된 돌로 된 소를 보며 왕이 말했습니다. 돌로 만든 소이지만 참으로 탐스럽고 보기만 해도 좋구나. 이 소들을 모두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하도록 하라. 해왕은 돌로 만든 소의 꼬리 및 꽁무니 부분에 금가루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지나간 자리 군데군데에 황금을 쏟게 하였지요. 여기 보기! 황금똥이요, 황금똥! 소가 금똥을 눈다네. 금똥을. 소가 금똥을 눈다는 소문은 진나라를 넘어 총나라에까지 퍼져 금세 총나라 왕과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해왕은 사신을 보내 금똥을 누는 돌소를 총나라 왕에게 우호의 예물로 보내겠다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 헌상품 목록을 보라. 진나라에 금똥의 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였던지 그 귀한 물건을 예물로 보낸다 하는군. 진나라가 우리와 우호국으로 잘 지내길 바라니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소. 총나라 왕에게 서신을 전달한 진나라 사신은 초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하, 촉으로 오는 길이 험하여 큰 보물을 운반하려면 2년은 좋게 걸릴 것 같사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시오. 산을 깎아서라도 물자가 빨리 오도록 길을 만들어 주겠소. 진나라 사신은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병까지 대동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 촉의 신하는 염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수백 년 동안 진과 촉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분명 진의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기한 예물에 눈이 먼 초강은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물이 당도하는 날, 초강은 친히 문무백관을 대동하고 성문을 열어 진나라 사신을 접견하러 나왔습니다. 하하하, 소가 크기도 크구나. 나를 위해 비단옷까지 입혔어. 하하하하. 진나라 사신단은 고개를 숙여 초강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진의 한 장수가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자 예물을 호위하던 진의 군사들은 숨겨둔 무기를 꺼내들고 초강과 대신들을 모조리 잡아 묶었습니다. 얼마 후 돌소 예물단의 행렬을 뒤따라온 진나라 15만 대군의 협공으로 촉은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잃은 초강은 유배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총나라 왕의 물욕에 의해 나라가 망한 일화에서 유래한 소탐 대실은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복수혈전.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상황을 비유할 때 고사성어 와신상담을 이야기합니다. 와신상담의 유래에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처절한 복수열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 군사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오나라 왕 함녀가 경쟁국인 월나라 왕 구천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함녀는 아들 부차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월나라의 구천이 나를 죽였다. 잊지 말고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후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누구든 나의 방을 드나들 때는 이렇게 외쳐라. 부처야, 월나라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그리하여 오나라의 신하들은 왕을 만나러 갈 때마다 부차를 향해 외쳤습니다. 부차야, 월나라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또한 부차는 잠잘 때 가시 많은 뗄나무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가시에 찔려 몸이 괴로울 때마다 부차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바로 와신의 세월이지요. 한편 부차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월왕 구천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지만 오히려 패하여 회계산에서 항복을 청하게 됩니다. 구천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부차의 신하 오자선은 구천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차는 월나라의 뇌물에 매수된 백비의 주장에 따라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였지요. 이후 구천은 오나라에서 부차의 노예가 되어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구천은 수치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꾹 참고 오히려 부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덕분에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지난 시절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쓸개를 매달아 두고 아침마다 혀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구천은 쓸개를 핥을 때마다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바로 상담의 세월입니다. 구천은 겉으로는 오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복속된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월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월나라는 어느새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지요. 구천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책략과 범려의 계획에 따라 오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한 은밀한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하여 오나라 부차는 구천이 바친 미녀 서시에게 빠져 향락을 일삼게 되었고 간신 백비의 이간질에 따라 충신 오자설을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구천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오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사로잡힌 부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있으니 나 또한 그대를 죽이진 않겠다. 또한 그 은혜에 답하여 한 마을을 하사할 것이니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라. 하지만 부차는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죽어서 오자소를 볼 면목이 없다며 얼굴을 가린 채 자결했습니다. 이로써 춘추시대 오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월나라 구천은 복수를 달성하여 춘추시대 마지막 패자가 되었습니다.
오나라 부차와 월나라 구천 사이의 복수혈전에서 비롯된 와신 상담은 뗄나무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